자, 오늘은 제가요,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 날 뉴스공장 나가서 트럼프가, 우리 김어준 총수가 트럼프가 왜 한국을 초청을 했느냐, G7에. 이걸 나와서 좀, 해설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에서 나가서 제가 제 앞에, 바로 앞에 나오신 분이, 외교안보연구원의 그 김 원장님이 나오셨었는데, 원장님은 굉장히 신중하게 좀 이제 스탠스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는 초청에 바로 응해야 된다. 절대적으로 응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사실은, 김 총수가 얘기 듣고서는, 김 공장장이 얘기 듣고서는, 제 의견에 100% 공감을 하더라고요.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요일 날, 뭐,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좀 이제 봐줬는데, 여전히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고, 원상 회복하지 않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버티고 있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WTO에 제소하는 게 결정됐죠. 이 모든 것들이 상호 다 이제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 관련성을 얘기하기 힘들어요. 시간이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트럼프가 G7에 한국을 초청한 것은 K-방역의 나비 효과다, 이런 제목을 잡았어요. 나비 효과라는, 우리 나비 효과라는 말 있죠. 나비가 팔락팔락, 저기 양쯔강에서 나비가 팔락팔락 하는데, 미국 앞바다에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폭풍으로 올 수도 있다라든가, 태풍으로 올 수도 있다든가 하는 이런 거,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상징하는 게 이 나비 효과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G7 초청이 K 방역의 나비 효과다.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 이게 왜 그런지 알 거고요. 그럼 제가 일전에 K 방역의 원천은 뭐라 했죠? K 민주주의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G7에 초청받을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은 뭐냐? K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제력이 그러니까 초청받을 만큼 그런 대국도 아니고요. 대국도 아니고, 뭐 인구가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큰 나라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가 명실상부한, 소위 말해서 선진국이자 강대국들의 모임에 우리가 당당하게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우리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아마 이렇게 해설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저뿐이었을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G7에 초청한 이유가 한국 민주주의의 힘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뭐냐면요. 지난해 연말, 사실, 코로나19 재난이 터지기 전까지 올해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죠. 트럼프의 재선이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죠? 선거가 굉장히 밋밋하고 재미없게 끝나는 이런 이제니까 우리가 선거가 구도가 예상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은 지난해 10월 달까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요. 이 미국의 대선 전망이라든가 선거 전망 맞추는데 쪽집게라고 불리는 하나의 영국 경제 분석 기관인데요. 이 기관에서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55대 바이든이 43%로 트럼프가 압승할 거다. 이런 전망을 했어요. 압승할 거다. 그래서 굉장히 싱거운 게임이 될 것이다. 뭐 트럼프도 굉장히 여유만만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 같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에서 바이든이 당선될 확률이 65%고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은 35%로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경제 붕괴죠. 미국 경제의 붕괴입니다. 미국 경제의 붕괴는 작년에 트럼프가 압승할 거라고 얘기했던 이유는요. 미국 경제가 좋았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미국 경제가 올해 그러니까 완전히 자유낙하듯이 추락하고 있죠. 붕괴되다시피 그러니까요. 지금 2분기 실적이 저는 나중에 끔찍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어떤 하나의 문제가 그러니까는 사실 트럼프가 패배하는 하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챗 보내주신 분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시설도 개선하는데 소중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또 다른 하나의 우리가 그 대표적인 그러니까 대선 전망을 하는 기관 중에 퀴니펙 유니버시티라는 데서 이 여론조사하는 것도 있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그러니까는 50%로 도널드 트럼프가 39%로 질 것이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지지율은 자꾸만 떨어지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궁지에 몰리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인 붕괴라 이거예요. 경제 붕괴인데 경제 붕괴는 어디서 비롯된 거죠? 코로나19 재난에서 비롯된 거죠. 코로나19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요. 사실 뭐 경제적인 붕괴는 제가 앞에서 좀 얘기를 했었지만은 자, 일단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6월 초 기준으로 미국의 사망자가 지금 10만 명이 넘었죠. 11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임경호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지난 3월 중순부터요. 3월 중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한 11주 정도가 지났는데, 새로 그러니까 실업자가 돼가지고 실업수당 청구한 사람이 약 4,300만 명에 달합니다. 거의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경제 활동을 생산 가능한 인구에 거의 그러니까 맞먹는 규모죠. 그거보다 약간 넘는 규모죠. 근데 이게 미국 민간 노동력의 27%가 되는 규모예요. 대공황 때 25%였거든요, 실업률이요. 그 상황을 넘어선 겁니다. 물론 이건 단기적인 하나의 저겁니다. 단기적인, 장기적으로 이렇게 갔다가는 미국은 완전히 망할 겁니다. 단기적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굉장히 전례 없는 하나의 지금 사태입니다. 인구의 그러니까 노동력의 4명 중에 1명이니까 실업수당 4명 중에 1명 이상이 실업수당 청구해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제 미국의 올해 경제 전망치가 IMF에서는 마이너스 5.9%라 했는데 블룸버그에서는 마이너스 6.4%까지 더 후퇴시켰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는 지금 집권하고 있는 트럼프한테는 굉장히 악재지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대패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IMF에서는 마이너스 1.2%로 송송알송알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IMF에서 올해 마이너스 1.2%가 될 거랬는데 블룸버그에서는 마이너스 0.1%로 성장률이 그러니까는 하락이 좀 더 줄어들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좀 오히려 개선됐고 IMF에서 전망한 것보다도요. 미국은 더 추락을 한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카이저리 님도 감사하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지해주고 그러셔가지고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요. 그런데 이런 지금 코리아19 재난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인 충격이 특히 누구한테 나타나고 있느냐? 아무래도 경제적인 취약계층들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장 미국은 인종사회라고 하잖아요. 다양한 인종들이 살고 있는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이 등급이 있는 뭐 1등급 시민, 2등급 시민 이 등급이 있는 사회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들 비유를 하고 그럽니다. 근데 가장 밑에 있는 게 흑인으로 얘기를 하죠. 흑인의 사망자 수가요. 인구 대비로 백인보다 보게 되면 이 두 번째 막대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고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곤색 막대 그래프가 백색이고요. 백인이 가장 적지요. 그러니까 흑인이 사망자가 백인보다 2.4배 이상으로 많습니다. 미지님도 감사하고요. 일본에서 들으시는가 봐요. 저는 사실 국뽕주의자는 국뽕은 아닙니다. 국뽕은 아니고요. 저는 사실 사회과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이 논리적이지 않으면 어디서 강연을 하거나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도요. 제가 논리가 좀 뭔가 미진하면요. 굉장히 찜찜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제가 스스로 이게 논리가 정연해야지만이 강의를 할 수 있고 강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냥 감정적으로 제가 작년에 일본에 대해서 일본 경제 도발을 했을 때도 했던 게 그냥 이 민족주의 감정에 호소했던 거 아니에요. 그거 시간 지나면 다 뽀록이 나잖아요. 예? 그때도 그러니까 제가 일본 경제가 망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예, 그래서 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예, 호안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흑인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보고 있어요. 코로나19든 경제적인 거든 간에요. 가장 타격을 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평등이 기본적으로, 불평등이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지금 이 최근에 우리가 이 시위와 관련해가지고, 대규모 시위와 관련해서도 이 불평등이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선님도 감사합니다. 예, 우린 뭐 이렇게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 일본의 아베, 뭐 전 세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보게 되면요, 엉터리 지도자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같은 참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참 진짜 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 이런 지도자십니다. 공감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 책임성, 책임성이 굉장히 결벽증 환자일 정도로 굉장히 제가 볼 때는요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운명이 바뀌기도 합니다. 국가의 운명이 바뀌기도 해요. 저는 역사학을 공부한 사람이라서요. 지도자 한 번 잘못 만났을 때 나라가 추락한 거 저는 흔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국운이 그러니까 완전히 뒤집어지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이 불평등이 굉장히 심한 사회인데, 미국의 불평등은, 경제적인 불평등은 인종 간 불평등하고 그대로 이게 그러니까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중위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중위 가구라는 것은 중간 가구죠. 중위 가구 기준으로 봤을 때, 흑인의 그러니까 순 자산은 백인의 15%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러니까는 흑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죠. 제 모습을 좀 더 클로즈업 하려는데, 카메라 한번 조정을 해볼게요. 예, 이상한 삼형제님 감사합니다. 상선 약수님도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 불평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그게 인종 간 불평등으로 그대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일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요 트럼프 하는 짓을 보게 되면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사태를 보게 되면 우리가 미국에서 뭐 직접 여러분들이 소식을 안 들었어도 외신을 통해서 접하다 보면요, 이건 완전히 어떤 분은 그렇게 비유하더라고요. 우리나라 광주 사태 때 비슷한 것 같다. 뭐 길거리에 그러니까 장갑차가 군인들이 그러니까 총을 메고 있고 길거리에 그러니까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장갑차 같은 것도 보이고 앉아 있고, 그렇죠? 뭐 헬리콥터가 막 동원되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트럼프가요, 지금 이 인종 갈등을 자신의 재선의 마지막 카드로 저는 활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카드로요. 트럼프가 최근에 그러니까는 이 흑인들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일부러 고의적으로 뭐라고 봅니까? 스터그. 예? 제 발음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그냥 흉악범이라는 뜻입니다. 터그라는 게. 그렇죠?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루터, 약탈자,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장기 징역형에다 처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자극을 합니다. 자극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자극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이렇게 가게 되면은 흑인들한테 굉장히 반감을 살 텐데 왜 이렇게 하느냐? 미국은요, 여전히 백인 중심 사회입니다. 백인이 전체 인구의 60%가 넘는 나라예요. 여전히요, 지금도요. 박미양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백인 중심의 사회입니다. 흑인은 한 1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거기다가 뭐냐면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 뭐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아시아인도 있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닙니까? 근데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중에서 81%가 백인이에요. 백인입니다.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냐면 민주당은 흑인한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트럼프는 이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시위를, 흑인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과 관련된 이 시위를 이 인종 갈등으로 이용해서 대선에서 승리하고 싶은 겁니다. 승리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
미국 역사를, 저는 미국사를 공부하신 사람이라 가지고요. 미국 경제사를 공부한 사람에서 미국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 사람들보다,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보다 조금 더 구조적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람인데,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백인들 같은 경우는요, 상당한 백인들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시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그리고 흑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흑인들은 굉장히 좀 폭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경찰에 대해서 법과 질서를 굉장히 무시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경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찰이 과잉 행동을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백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양식 있는 백인들도 있지만은 그런 백인들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흑인들을 우리가 인종차별할 때 쓰는 표현이 니거라는 표현을 있죠. 니거. 예? 이런 표현을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많이 쓰는 사람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흑인들이 여러분들 그 투표권을 가진 게 1964년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만큼 인종차별이 자유롭지 않은 나라인데요. 미국은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강대국들은요, 외부의 침략에 의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문제, 내부의 모순으로 대개 붕괴돼 버립니다. 로마 제국도 그랬고요. 그리고 저는 미국과 중국도 그럴 거라고 봅니다. 내부 모순이요. 미국을 누가 공격해서 미국을 멸망시키겠어요. 그렇죠? 미국은 미국의 모순 때문에 저는 붕괴될 거라고 봅니다. 아유, 이영란님 너무 감사합니다. 노 아베 사인 적어보니까 1년 전이 생각나네요. 저도 많이 그 당시에 광화문이라든가 아니면 일본 대사관 앞에 나가서 시위에 참여를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미국을 이해하는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홍익인간입니다 그랬는데 이거 뒤에서 제가 오늘 말할 수 있는 핵심적인 얘기입니다. 미국을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미국 역사도 좀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들 오늘 제 얘기 들으면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미국을 이해하는 두 가지 키워드가요, 자유토지하고 자유노동입니다. 자유토지하고 자유노동이에요. 자유토지라는 건 뭐냐? 자, 미국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미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이때는 별 의미가 없고요. 1608년에 우리가 흔히 메이플라워를 타고서는 영국 사람들이 건너가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이주의 미 대륙에 건너가서 세운 나라로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잖아요. 예? 영국 사람들이 가가지고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미 대륙을 발견했다고 표현하지만 무슨 뭘 발견이에요? 발견은요. 거기 원래 살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은요, 대개 이제 그러니까 땅이 전통적인 사회는 되게 농업을 하고 살았잖아요, 우리가요. 예? 그렇죠? 근데 농업사회 속에서 땅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자산인데, 이 땅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멜더스에 우리가 인구론에 보게 되면은, 인구 증가율이, 우리가 식량 증가율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더 빠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수준이 우리가 무슨 산술적으로 증가하는데 식량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은 기하 증가율로 증가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땅이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땅을 또 그러니까는 귀족들이 소수가 집중적으로 독점을 하다 보니까는 많은 대중들은 땅을 한 평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저 대학원 강의도 합니다. 교수니까 당연히요. 자, 그런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백인들이 딱 건너가서 그냥 공짜 땅을 그러니까 다 가질 수가 있게 돼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인디언들을 다 추방해내고요. 그렇죠?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추방해가지고 인디언들이 평화롭게 살던 땅을 다 추방하고 그 땅을 백인들이 그냥 차지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링컨 대통령 하게 되면 굉장히 하여간 그 좋은 대통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알고 있고 지금도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이 노예 해방을 추진했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렇게 무슨 이 성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링컨 대통령을요. 그 당시에 산업자본하고 사실 이 지주자본하고 어떤 하나의 갈등 속에서 산업자본이 대세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정치인이 선택을 한 하나의 사례이기 때문에요. 잠시 후에 그건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왔던 것이 뭐냐면 링컨 때 1864년경인데요.
홈스테드 액트라는 우리나라 말로는 자영농 창설법이라고 이렇게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요. 서부 개척을 해가지고 당시에 미국은 초창기에 에팔레체 산맥, 미국은 양대 산맥이 있죠. 양대 산맥이요. 동부 쪽에는 에팔레체 산맥으로 그러니까 이 지나가고 있고 저 북에서 남쪽으로 그러니까요. 캐나다부터 서쪽은 뭐냐면 로키 산맥이 쫙 이렇게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에팔레체 산맥 동쪽에 이제 13개 주에서 출발을 했잖아요. 근데 에팔레체 산맥을 건너가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국의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적인 팽창은요. 프랑스하고 다른 게 어떻게 하냐면요. 말 그대로 식민지유라는 게 거기서 나온 겁니다. 식민이 뭐죠? 심을 식자에다가 백성민자, 사람 민자입니다. 사람을 직접 이주시켜서 거기다가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영국 사람이 가야지만이 그 지배한 땅이 나라가 완전히 자기 땅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게 이제 식민지주의의 저거예요. 그래서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캐나다 다 직접 갔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갔습니다. 예? 직접 영국인들이요. 가가지고 간 거예요. 프랑스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프랑스는 사람들을 갖다가 거기다 이식을 안 했어요. 예? 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그 간 사람들한테 뭐냐면은 160에이커까지. 자,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국 영토를 팽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로 그러니까 서부 개척이라는 소위 우리가 미국 정신을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프론티어 정신이라는 것은 그냥 미화한 것이고요. 그냥 인디언한테 땅 뺏기 저거죠. 땅 뺏기 운동이죠, 뭘. 인디언들 가서 그러니까 몰아내고 거기 가서 니네들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거기 살면은 그러니까 한 160에이커까지. 우리 160에이커면요. 우리나라 이 땅 단위인 평 있잖아요. 평이요. 평으로 한 이게 20만 평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걸 그러니까 개인이 거의 무상으로 가질 수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평화롭게 살던 인디언들을 다 몰아내고 학살하고 죽이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해서 미국의 백인들이 처음부터 미국 백인들은 엄청난 땅을 확보하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 거라 이겁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자유토지고요. 인디언 희생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미국도 이제 그다음에 산업화를 하면서 대도시에서 이제 공장들이 만들어지고 산업제품 만들고 그래야 되잖아요. 거기에 공장에 노동자가 필요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노동자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되게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은 공장 노동자들을 농촌에서 되게 끌어낸다고요. 농촌에서요. 예? 그런데 미국의 농민들은 굉장히 큰 땅을 갖다 보니까는 농업에서도 굉장히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 소득을 농업을 포기하고 도시 공장에 가서 일하게 하려면은 농업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만큼을 보상해 줘야지만이 글로 끌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월드님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은 뭡니까요? 도시 노동자의 임금은 처음부터 굉장히 높았습니다. 영국보다 굉장히 후진 국가였었는데 영국보다도 초창기 1800년대부터 높았습니다. 미국의 임금 노동자들이요. 즉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의 백인들은 처음부터 그러니까 굉장히 도시의 임금 노동자가 좀 더 산다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굉장히 유럽에 있어서의 임금 노동자보다 부유하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유하게요. 그거를 표현하는 게 바로 자유노동입니다. 자유노동이요. 그래서 이 자유노동, 자유토지에 속해 있는 자유라는 말이 뭘 의미하냐면요. 미국 사회는요, 기본적으로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요. 제가 미국 가가지고 처음에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미국은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가 안 돼 있었어요. 지금도 제대로 안 돼 있죠. 오바마 케어로 좀 개혁을 했었어요. 안 돼 있죠. 근데 그거를 제가 보니까 중산층하고 서민들이 반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부자들이 반대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그래서 왜 그런가 했는데 공부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특히 백인들은 또 학교에서 또 가르치기를, 이윤성님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과찬을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이 미국 백인들 입장 속에서는요, 미국은요, 기본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 지금까지도 어떤 사상이 지배하고 있냐면요, 개인이 성실하게만 살면은
누구나가 중산층으로 살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입니다. 적어도 백인들 사회에서는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특히 거기에 앞장서는 게 소위 부흥주의 종교, 기독교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주의 종교가 굉장히 미국은 강한데 이들은 대개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열심히 살면은 성공의 사회를 살 수 있다? 그게 뭡니까? 중산층에 진입할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 미국 영화 50년대, 60년대 보게 되면은 마당이 쭉 딸린, 예? 잔디밭이 딸린 그러니까 개인 주택에다가 그다음에 한 6기통 이상의 6기통, 8기통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통이 클수록 좀 고급차였었으니까요. 그런 차량을 갖고 있는 중산층들의 모습, 그렇죠? 많이 익숙하잖아요. 그런 게 가능하다 이게 본 건데 그게 바로 뭡니까? 백인들 기준인 거예요. 백인들은 기본적으로 그 혜택을 뭘로 누렸다는가? 자유토지와 자유노동이 그 백인들의 그 중산층의 꿈이 미국인들의 꿈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해준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백인들의 그 꿈,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것은 뭘로 가능한 거냐? 인디언 희생과 흑인 희생을 가지고 이거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죠? 인디언과 흑인 희생으로요. 미국은요, 역사 속에서 인디언 역사 안 가르칩니다. 인디언 역사 안 가르쳐요. 왜? 자기들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별로 얘기 안 합니다. 예? 근데 이 인디언과 흑인을 희생을 통해서 황지승님 감사합니다. 아유 처음으로 저한테 슈퍼챗을 보내서 하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인디언과 흑인들을 희생을 통해서 백인들의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메리칸 드림이 가능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기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자기가 성공을 하면은 뭐 죄책감 없지요. 죄책감 가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남을 희생시키고 남을 그러니까 남한테 피해를 입혀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뭔가 깨름칙하죠. 뭔가 편치가 않죠. 마음이 편치가 않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남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한테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양심으로 생각해 볼 때는 남한테 못된 짓을 했어 자기가. 예?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가지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러면 그게 편하겠습니까? 마음이요? 근데 그 마음이 불편하게 계속 살 수는 없습니다. 계속 살 수는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 반성을 하고 다시 그 피해 입은 사람한테 돌려주든지 나 잘못했다 빌고 하든지. 예? 그러면 자기의 저 경제적인 것은 좀 이제 후퇴되겠지만은 마음은 편안해지죠. 예?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걸 정당화시켜야 돼요. 정당화시켜야 돼. 예? 내가 한 짓은 나는 내가 한 것은 이것은 정당한 짓이었다. 예? 이렇게 정당화시켜야 됩니다. 미국은 뭐냐면은 이 인디언과 흑인의 희생을 집단적으로 정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예?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종 갈등은 바로 거기서 비롯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인디언들을 거의 멸종 직전까지 지금 이렇게 희생시키고 흑인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소위 말해서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이렇게 차별하는 것을 이걸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러니까 그 근본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현재를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뿌리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냐면 계속해서 그걸 정당화시켜야 돼. 쟤네들은 흑인들은 원래 이게 이제 미개한 애들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쟤네들은 노예를 써도 괜찮았던 거고, 그동안 차별해도 예? 괜찮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미국 사회에 가서 또 하나 깜짝 놀란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미국의 흑인 가정에서요, 흑인 아이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요,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렸을 때 보게 되면 아주 어렸을 때요, 보면은, 너 잠깐만 울고 그러면은 사자가 와서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호랑이가 무서운 대상이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요. 그렇죠? 미국 흑인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게 누구냐면요. 백인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그 고통이 당한 게 그랬으면은 아이들에 의해서까지 예? 제일 무서운 게 백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자, 그런 점에서 이 인종 갈등을 해결하려면요. 백인들이 집단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집단적으로 참여를 하는데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자기들의 뿌리를 그러니까 부정하는 건데.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제가 볼 때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습니다.